자, 우리 투자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보시죠. 투자 함수론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투자는 뭔가라고 하면 1번에 개념이 나와 있어요. 거기 투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에 봤죠. 최종재 중에서 기업이 구입한 자본재, 그러니까 약간 생산 설비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2번에 보시면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작아요. 20-30%밖에 안 돼요. 비중은 작은데 약간 변동성이 커요. 이 특징은 시험에, 회계사 시험에서도 뭐 가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잘 보시고. 그래서 경기 변동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투자가 약간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도마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우선 투자는 총수요에 들어가 있죠. CIG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게 국민소득, 소득 창출 효과가 있는데, 투자가 이제 저축이 투자가 되고 이제 자본 축적이 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에 기반이 돼요. 약간 그러면 공급 생산 측면이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챕터가 6 투자 보시면, 그리고 투자는 시험 문제는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뒤에 보면 토빈의 Q이론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딴 거는 그냥 안 나와요. 네, 그러면 돼요. 자, Y는 C, I, 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비에 비해서 투자는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비중은 작은데 약간 변동성은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보셔야 될 거고, 또 투자는 약간 성격이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총수요의 구성 요소가 되니까 총수요의 구성 요소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고, 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투자가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본 축적에 이제 기반이 되고요.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돼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생산 능력 증대 효과가 경제 성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좀 볼게요. 밑에 보시죠. 자본이라는 캐피탈이 거기 나와 있는 공장, 설비, 기계 이런 걸 자본이라고 그러고요. 투자는 자본 앞에 일정 시점 동그라미 치시고요. 투자는 일정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투자와 자본과의 관계는 이게 시간이라고 하면은요. 자, 우리 학원에서 만약에 컴퓨터 개수를 할게요. 2016년도에 컴퓨터가 T-1기에 컴퓨터가 뭐 5대가 있었다고 할게요. 근데 2017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시점이죠. 자본이라는 것은 2016년 그 현재 시점에서 컴퓨터 5대가 있는 거고, 2017년에 컴퓨터가 만약에 10대가 필요하다고 할게요. 그래서 10대 있으면 그 17년 시점에서는 컴퓨터가 10대. 그 일정 시점이에요. 스탁 개념이에요. 근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컴퓨터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라고 하면 델타 K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5대 이거고요. 요 5대 증가한 요거를 바로 우리는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투자는 일정 기간이라는 유량 개념이고, 일정 시점의 스탁 개념이 자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관계만 좀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여기 T에서 T-1기에 뭐 자본재, 자본량이 얼마나 증감했는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보시면 뭐 뒤에 다시 나와요. 이게 이제 뭐 신축적 뭐 가속도 원리 뭐 이런 거 할 때 비슷하게 나와요. 2번 보시면 총투자는 대체 투자와 순투자 합하는데 용어만 좀 잘 보시죠. 대체 투자랑 순투자, 대체 동그라미 치시죠. 투자는 대체 투자는 이게 감가상각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 마모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타다 보면 휘발유 계속 넣어줘야 되고요. 아니면은 또 뭐예요? 그 부품 같은 거 갈아줘야 되고요. 그게 대체 투자죠. 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메인테넌스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를 대체 투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50페이지 맨 마지막 줄 3번 보세요. 순투자 나와 있습니다. 순투자. 거기는 뭐 고정 자본 소모분을 상회하는 이렇게 있는데, 그냥 진짜 순투자가 진짜 투자예요. 순투자가.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거, new 구입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개수가 2016년에 5대가 있었는데 완전히 새롭게 더 사는 게 있고, 그게 new 새로 사는 게 순투자고요.
컴퓨터가 2대가 망가졌습니다. 그럼 망가진 거 수리하는 거, 그래서 다시 새 거처럼 만드는 거, 그게 대체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죠. 자, 오른쪽에 151페이지에서 투자와 자본가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걸로 하세요. 거기는 시기 뭐 감가상각 되는 것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요거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박스 바로 밑에 볼게요. 총 투자가 대체 투자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은 당연하죠. 총 투자가 대체랑 순 투자로 돼 있는데 총 투자가 대체 투자보다 커요. 그럼 당연히 순 투자 플러스 아닌가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뭐가 더 있어 보이는데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총 투자다라고 하면 총 투자 이거는 대체 투자랑 순 투자로 구성돼 있다.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투자의 종류 나와 있어요. 자, 우선 발생 원인에 따라서 독립의 동그라미 치시죠. 무관하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경장에서 독립적이다, 중립적이다 이러면은 개념 자체가 영향을 안 받는다,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발 투자는 뭐에 영향 받는 거예요? 소득에 영향 받으면 소득에 대한 유발 투자. 그다음에 무슨 이자율에 영향 받으면 이자율에 유발되는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과 유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사전적, 사후적, 그냥 넘어가시죠. 우리가 보통 이제 사전적은 계획을 세우는 거고, 사후적은 이제 지난 다음에 얼마나 실현됐는가, 그런 거고요. 자, 우선 차라리 자본의 형태에 따른 거, 그것만 하나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주택 투자, 이것도 투자에 포함된다는 것만 잘 보세요. 그래서 고정 투자에는, 그냥 고정 투자라는 말이 없어요. 쓰진 않고. 그래서 총 고정 자본 형성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주택 투자, 주택 아닌 거, 내구재 이런 것들이 고정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고 투자는 우리가 생산했는데 안 팔리는 거 이거를 재고라고 하는데 그것도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투자도 투자로 분류되고요. 주택도 투자로 분류되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투자와 관련된 몇 가지 이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정리하면,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투자함수예요, 투자함수. 투자함수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되게 많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이자율 영향 미칠 수 있어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가 이자율은? 돈 빌리는 대가니까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우리가. 대부자금 시장에서 했던 거랑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자율 있고 소득의 변화, 소득. 보통 이제 소득에 유발된다라고 하면 소득이 많을수록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거기 보니까 기업가의 기대 이거요. 애니멀. 케인즈는 요걸 강조한 거죠. 그래서 야성적 충동 이렇게요. 이렇게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겠죠, 플러스. 그러니까 약간 모험가 정신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플러스. 한번 시도해볼까? 이런 거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말씀드렸죠. 세상을 바꾸는 거는 이제 똑똑한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래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은 미리 해볼까 하면 다 계산했대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네.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정신없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제 보통 해요. 그런 사람들이 무대뽀로 해가지고 주위에서 야 너 안 돼 하는데 그게 운 좋게 이제 또 이게 되면 그게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거죠. 이거 약간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사람이 아닌 거야. 거의 마음 행동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본능에 따라서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설명은 안 돼. 제가 지금 딱 회계사 준비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이렇게 덧셈 뺄셈도 잘 못하고요. 막 그런 상황이야. 영어도 보니까 거의 몰라가지고 토익도 넘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근데 회계사는 되고 싶습니다. 왠지 운명적으로 회계사 주위에서 너 왜 이래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도전하는 사람 물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예 안 되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딱 영웅하는 거는 이제 그 중에 되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 성공 스토리 있잖아요. 무슨 가끔 보면 무슨 인생 관련된 얘기 이거 성공 스토리 보고 나도 따라해야지 하는데 따라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 되는데 되는 사람 한 명 나오면은 그 사람이 이제 멘토 비슷하게 막 해가지고 하는데 아유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 보고 하면 안 되죠. 영웅이잖아요. 와 저렇게 댄스 연습 몇 개 연습생으로 하게 되면 나도 아이돌 같이 해서 소녀시대 되지 않을까? 대부분 안 돼요.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근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거기, 기업가 기대 있고요. 하나, 주가는 뭐라고 하냐면, 토비나 Q 이럴 거예요. 주식 가치 이런 거요. 당연히 이게 플러스일 때는 당연히 투자에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는데, 한 요 정도만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가치법과,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요. 그러니까 애니멀 스피릿은 뭔가 모형화하기에는 좀 그래서 좀 반영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ISLM 할 때 이제 이자율에 영향 받는 거 요거는 좀 하고요. 우리가 아까 승수 효과 할 때 소득 유발 효과 할 때 요것도 쓰긴 했죠. 근데 관심 있는 것만 꼭 집어서 내는 거니까 그때마다 좀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자,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할 때 현재가치법 요 재무관리에서도 하고 다 나오죠. 가치법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개요 봅시다. 자, 투자로부터 얻는 예상 수입의 현재 가치와 투자재의 구입 비용을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수익이 있는데 이 수익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바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R0부터 R1, R2 이렇게 가다 뭐 RN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수익을 R로 했으면 그냥 R1부터 할까요? 그냥 제로기부터는 아예 그냥 수익이 안 생긴다고 해도 되고요. 뭐 그건 문제 그때 상황 따라 봐야 되고. 다음 비용은요. 막바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역시 비용도 이렇게 조금씩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거 할까 말까라고 하면은요. 이거 다 씁시다 그냥 R1. 할까 말까라고 하면은요. 여기서부터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과 비용을 같이 고려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의사결정하잖아요. 우리가 미시에서 본 것처럼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의 흐름과 비용의 흐름은 현재 가치로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걸 디스카운트 한다라고 하고요. 그걸 할인한다라고 하고 현재 가치로 프레젠트 밸류로 바꿔줘서 그걸 비교해야지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 다시 볼게요. 투자를 했어요. 그때 예상되는 수입의 현재 가치와 투자재 구입 비용. 이거는 이제 자본을 이제 한 번에 바로 산다라고 구입 비용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이번에 어빙 피셔가 얘기한 옛날 얘기죠.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어떤 기업이 가격이 C1이고 책 잘 보세요. 내용 연수가 N년인 기계를 1기 후부터 이제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자, 2번. 투자 비용 C는 바로 지금 할 때 컴퓨터를 구입하던 자동차를 구입하던 기계를 구입하던 구입해야 되니까 돈이 쫙 나가게 되는데 수익은 미래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나타내는데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오른쪽 가보시죠. 자, 편익의 현재 가치는 거기 보시면 R1부터 쫙 해서 RN까지 가게 되고요. 자, 4번 볼게요. 기계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거는 현재 바로 들어가게 됐네요. 그래서 순편익의 현재 가치다라고 하면 편익의 현재 가치 빼기 비용의 현재 가치 하면 되는데 여기 책에 따르면 비용이 바로 들어갔고요. 다음 편익은 거기 보니까 1년 후부터 발생하나 봐요. 1 플러스 R로 디스카운트 하죠. R1 더하기 1 플러스 R에 2년 후는 재고 이렇게 되고요. 2 더하기 점점점 해서 1 플러스 R에 N승, R에 N승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비용이고 이게 편익의 현재 가치죠. 편익의 현재 가치. 그래서 편익의 현재 가치랑 이것도 뭐 비용의 현재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의 현재 가치를 같이 비교해서 이게 0보다 크게 되면은 사업 타당성이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거는 많이 사용되고요. 5번 보세요. 5번.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자율이 분모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편익의 현재 가치가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작아져서 사업 타당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투자 결정 원리는 자, 그 2번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0보다 커요. 그래서 편익 베네핏의 현재 가치가 코스트보다 크게 되면은 투자하는 게 낫고요.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 게 낫고요. 그것도 한번 따져보세요. 심심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회계사가 되면 꼭 회계 뭐 하는 것도 있고 탁스도 있고 뭐 감사도 있고 컨설팅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시점에 있어. 그래서 회계사 한 2년, 3년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거 한번 맥스로 최악의 상태를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는 비용 고려하시고 그래서 내가 회계사로서 활동을 하게 될 때 얼마 벌 것인가 물론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냥 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편익을 다 이렇게 더해가지고 남는 장사일까 아닌가 이렇게 봐야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이가 20대 25살이라고 할게요. 20대 중반인 사람이면 2년 동안 투자해서 회계사가 됐는데 앞으로 일할 날은 뭐 한 80세까지 산다라고 하면 더 살아야죠.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면 그걸 다 더하는 거고 내 나이가 만약에 40살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제 2년 또 공부하게 되면 40살부터 100세까지 벌어들일 게 이제 줄어들죠. 그러니까 편익의 현재 가치는 작아지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제 사실 미래가 이제는 내다보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냥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용 편익 분석에서 편익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 회계사가 됐을 때 내가 얼마를 벌어들일까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거는 그냥 무시해요. 그럼 나는 회계사 되겠다 하면은 비용을 제일 극소화하는 방법을 그냥 선택하는 방법이 낫죠. 독학하는 거랑 학원 다니는 거랑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거랑 그 중에서 제일 가격 싸게 먹히는 게 어차피 하는 거는 그냥 내 숙명이야. 그럼 이거는 그냥 신경 안 써. 아니요, 아무튼 딴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냥 한번 이런 거 그냥 현실에서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선 3번 봅시다. 3번. 자, 1번에 보시면 그거 이제 말 문제로는 좀 나오긴 하는데 그냥 뭐 요즘은 잘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말 문제로만 좀 보세요. 다수의 투자안 중에서 현재 가치가 투자 비용을 상회하는 투자안이 N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다 이게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0보다 커요. 그럼 사업 타당성이 다 여러 개가 있는데 2번 보시면 R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러면 일부 사업은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점차 떨어지게 되니까 그만둬야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자, 결론.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투자가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감소해서 투자가 감소한다. 그래서 파란 색깔 나와 있죠? 결국 여기서 막 이렇게 해서 도출해낸 건 뭐냐면 투자는 이자율의 마이너스구나. 그거를 우리가 임플리케이션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가 이제 이자율을 강조하니까 고전학파 견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 정도 뭐 탄력성이 좀 크다 뭐 이런 것까지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154페이지 가볼게요. 자, 예제는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그냥 넘어가세요. 뭐 회계학 하시고 더 어려운 거 복잡한 거 하니까 뭐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내부수익률법 볼게요. 내부수익률법은요. 이 순편익의 현재 가치 요거를 제로로 만들었을 때 어떤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있는데 사업 수익률이 만약에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다 할게요.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율이 10% 이자를 받는다고 할게요. R이 이렇게 10% 돼 있어요. 자, 그런데 10% 너무 높나? 5% 할게요. 근데 사업을 A라는 사업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20%고요. B 사업의 수익률이 만약에 한 9%고요. C 사업의 수익률이 만약에 7%고 너무 많이 했네요. D 사업의 수익률이 3%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 돈을 가지고 뭐 100억이 있는데 그걸 어떤 사업에 투자할까 수익률을 살펴봤는데 여기다 돈을 쏟아붓게 되면 은행에서 벌 수 있는 돈 이자율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에 투자하면 이게 하나의 기회비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은행의 요 비용을 기회비용이에요.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A 사업은 해야죠. 만약에 내가 은행에 돈 넣으면 20% 수익률을 날리는 거니까 기회비용이 20이 되고 이 사업에 투자하면 기회비용이 5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기회비용 작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이게 낫죠. 그냥 바로 봐도 여기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B도 수익률이 높으니까 해도 되고 C도 높으니까 해도 되고 D는 하면 바보죠. 왜냐하면 3% 수익률인데 은행에 돈 넣는 게 더 나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투자를 안 하고요. 나머지 A, B, C는 투자하고요. 은행이 근데 이자율을 올려줬어요. 만약에 10%로 올려줬다고 할게요.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와 얘도 어떻게 돼요? 사업 타당성이 없어지네요. 은행에 돈 넣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얘도 안 하고 얘도 안 하고요.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투자 수익률 요거에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사업할 만한 투자가 그러니까 줄어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아까까지는 5%였을 때는 ABC 3개 사업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10%로 올라가게 되면 투자할 만한 사업이 요거 A만 하나 뜨그득 남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한계 효율이에요. 책에서는 M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투자의 한계 효율과 이자율을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해요. 케인즈가 이제 약간 그거를 얘기했어요.
케인즈도 약간 직관적으로 표현했고, 케인즈의 후배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좀 모형화 시킨 거예요. 자, 내용 좀 봅시다. 내부 수익률이란 뭔가 하면은, 자, 거기 박스가 나와 있죠?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수익률, 거기 보시면 뭐 1 플러스 R이라고 하면 R이 서메이션에서 다 더해요. 그래서 뭐 R, I 빼기 C, I 뭐 이렇게 있다 할게요. 그러니까 C는 거기 딱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데 아무튼 이것 값이 순편익의 현재 가치인데 이거를 제로로 만들 때 그 이자율, 그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거기 밑에 관역 나와 있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가 제로가 되는 할인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곡선 가지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곡선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수평축이 뭡니까? 그냥 이자율 이렇게 있고요. 수직축이 뭡니까? 순편익의 현재 가치 있고요. 제로고 여긴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순편익의 현재 가치 곡선을 그려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순편익의 현재 가치 곡선이. 그랬을 때 거기 가만히 보니까 요거 0.2라는 거 나와 있죠. 0.2. 요거요.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요쪽이 플러스고요. 요쪽이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그때 이자율 요게 바로 우리는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5페이지 거기 투자의 결정 원리 한번 볼게요. 위에.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재무관리에서도 하고 또 우린 잘 안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자율이 거기 보시면 R1이라 할게요. R1일 때는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현재 가치법으로 하면 R1에서는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 타당성이 있으니까 현재 가치법에 따랐을 때는 투자를 실시해야 되고요. 현재 가치법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가치법에 따랐을 때 이렇게 되고요. 자, 만약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R2가 이렇게 있다 할게요. R2가 이렇게 있습니다. R2일 때는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R2에서는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율이 아까 저기 있는 것처럼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얼마에 결정됐느냐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면 투자하고 마이너스면 하지 않고요. 다음 내부 수익률법 볼게요. 내부 수익률법 IRR법이라 하는데 여기서 따랐을 때는요.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제로가 되는 게 M인데 M이 되는데 R1은 어떻게 돼? 기회비용이라니까요. R1은 훨씬 더 작아요. 그러면 이때는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M은 요 정해져 있어요.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픽스드예요. 고정돼 있어요. 근데 시중의 은행의 이자율이 R2예요. 그러면 M보다 R2가 더 낮잖아요. 당연히 저기 사업 보면은 내가 사업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보다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 이자율이 더 크면 이거 은행에 돈 넣어야죠. 투자 안 하는 거죠. 이때는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그냥 순편익의 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 같이 고려해서 여기에 다 한꺼번에 나타내서 비교할 수 있는데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잘 요즘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 문제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봐두시되 역시 또 강약으로 따지면 거의 나올 가능성이 거의 한 400문제에서 한 문제 나올까?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비중으로 따지면. 아셨죠? 그러니까 뭐 애매하죠. 안 하기는 뭐 한데 하기에는 그냥 뭐 하고 재무관리에서도 하니까. 자, 156페이지. 예제에 보시면 투자 비용이 거기 뭐 200원이고 투자했을 때 1년 뒤 예상 수입이 이렇게 있고 할 때 투자 한계 효율이 구하세요 하면 M 구하는 거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투자의 한계 효율 곡선 해가지고 MEI, MEC 뭐 이런 거 옛날에 좀 많이 했거든요. 이거 하면 너무 또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MEI, MEC는 400문제 중에서 나온 확률이 0%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경제학의 이해도를 높이지 않을까요? 뭐 그냥 그렇게 높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 마세요. 넘어가세요. 157페이지.
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뭐 비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죠. 그냥 재무관리에서 하시는 거나 요 개념 정도만 그냥 살짝 보세요. 아셨죠? 재무관리에서도 하나? 요즘 하긴 하는데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심층 연구는 좀 봐주세요. 심층 연구. 그 별표 3개 하세요. 별표 3개. 그거를 차라리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조세 정책과 소비와 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에 볼게요. 아까 세금 조세를 깎아줬을 때 세율 인하를 해줬을 때 소비에 미치는 거는 거기 보세요. 일시적인 거기 그리고 영구적인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게 효과 있다고요? 영구적인. 그래 항상 소득에 영향을 미치니까 소비도 영향 미치지. 일시적으로 잠깐 한 달 동안 세금 깎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올릴 건데 뭐 하니까 소비엔 영향이 안 미쳐요. 뭐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책 보시면 2번에 경기 침체기에 소비를 증대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일시적인 세율 인하는 별로 효과적이 없어요. 영구적인 이래야 효과가 있다. 그거 잘 보시고. 다음에 근데 조세 정책이 투자에 미치는 건 약간 달라요. 반대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올 5월달 이제 5월하고 6월달 요 2달간만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세율을 감면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대요. 할게요. 요 2달만 이렇게요. 그럼 요때 투자해야죠. 안 그러면 투자 뭐 세액공제나 이런 혜택 같은 걸 받질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아무 때나 하십시오. 무조건 다 혜택 주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할 때는 그 혜택의 시점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1번에 보시면 영구적인 투자세액 공제보다 일시적인 투자세액 공제가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미치죠. 그러니까 소비랑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정도만 살짝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세액 공제는 그냥 세금을 깎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런 거지. 뭐 발렌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 때 요때 물건 사면 할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안 사면 할인 혜택이 없어요. 아니면 그 다음 해에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신고전학파의 투자 결정 이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살짝만 보세요. 자, 우선 제목 보세요. 신고전파의 투자 결정 이론. 약간 이게 미시적으로 접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신고전학파 하면 그냥 이거는 뭐냐면 그냥 옛날 고전학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고전학파 하기엔 뭐 하니까 변했다. 뭐 아세요? 니을을 붙여요. 뭐 서유기 아세요? 신서유기 뭐 짱구도 신짱 해서 뭐가 있는. 우리도 학원 이렇게 종로로 왔으면 좀 이름 좀 바꿨으면 했는데 신미래 경영 아카데미 하면은 좀 뭔가 탈바꿈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뭐 껍데기만 바뀐 거죠. 별 의미 없어요. 자, 1번 보세요. 신고전학파 투자 이론은 기업의 그러니까 이윤극대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고전학파니까. 그러니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윤극대화. 그러니까 미시에서 이윤극대화는 뭐예요? MR 이퀄 MC, 마지널 베네핏과 마지널 코스트. 그냥 이거예요. 이걸 그대로 이제 접근하는 거고요.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었나 보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조르겐슨 하나 밑줄 치세요. 요거는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고요. 2번 보시면 자, 투자할 때 자본의 사용자 비용 밑줄 치세요. 그래서 2번에도 제목이 있죠. 유적 코스트에서 자본의 사용자 비용. 그걸 도입해서 이윤극대 2번에 다시 보시면 신고전학파 투자 이론에서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는 거를 했어요. 그 비용이냐 비용. 이게 MC예요, MC. 그렇죠? MC 자본의 사용자 비용 도입해서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가 되는 적정 동그라미 치세요. 적정이 이윤 극대화를 최적 그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설명하고 있고요. 3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적정 자본량이 결정되고 적정 수준을 조정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컴퓨터가 10대가 필요한데 5대밖에 없어요. 5대 더 사. 그게 투자라는 것이죠. 아니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뭔데? 그걸 보셔야 돼요. 자본의 사용자 비용. 기업이 자본을 사용하려고 하네요. 그때 들어가는 자본의 구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 보세요. 1번. 기업이 자본재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데 일시에 들어갈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2번에 볼게요. 기업이 생산재, 자본재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3가지가 있어요. 돈을 거기다 쏟아보니까 은행의 이자 수입 날리는 거, 기회비용 생각하시고 컴퓨터를 샀는데 컴퓨터가 자꾸 마모가 돼요. 감가상각 비용. 또 인플레이션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중간에 3번 나와 있잖아요. 3번을 별표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요, 유저 코스트에서 보통 UC라고 이렇게 쓰는데, 거기 보시면, 명목을 하려고 자본재 가격에다가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 보시면, 하나는 이자율을 보통 명목 이자를 스몰 i로 하는데, 대문자로 씁시다. 이게 눈에 확 좀 드러나게. 근데 우리가 이제 자본재도 실질이니까 실질 이자율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할 텐데, 명목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그게 실질 이자율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밑에는 R 그게 실질 이자율이고, 감가상각이 D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요걸로 하세요.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실질이자율로 바꿔가지고 R 플러스 D 하는데 요 인플레이션까지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정보니까 요렇게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자본재 투입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비싸지면 투자할 맛이 안 나겠죠. 언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증가합니까?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은행에서 이자율이 높아졌어요. 아이고, 이거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내가 돈 빌리는데 이자가 5%였는데 10% 내래. 부담이 커지고요. 아니, 컴퓨터를 샀어요? 감가상각이 빠를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비용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감가상각이 제일 빠른 그 과목이 뭐 세법 아닐까요? 세법? 아니, 과목의 양이 많다는 것보다 책을 구입했어. 근데 올해 책을 샀으면 내년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물려준다고 2010년도 세법책, 야, 너 이걸로 공부해라. 그러면 너 망해라. 이런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기본 내용은 똑같지만 뭐 수치 이런 것도 다 바뀌니까. 그 문제들도 아마 좀 세법 선생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해요. 맨날 책을 개정해야 되니까 1월부터 한 2월 달까지는 맨날 여기서 밤을 새요. 그러니까 헬렐레 거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도 또 바꿔야 돼요. 우리 경제학은 감가상각이 거의 없죠. 지금 이게 뭐 100년 전 얘기를 하는 건데 바뀌어요. 역사하는 거잖아. 갑자기 이게 바뀌지 않아요. 누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바꾸지 않는 한 케인즈를 뭐 없애거나 이러지 않는 한 케인즈는 계속 그냥 있으니까 안 바뀌어요. 감가상각이 제일 없는 과목이 경제학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편한데 근데 세법은 또 책도 만약에 과거 기출하면은 매번 또 숫자를 바꿔야 되더라고. 안 바꾸면은 그게 문제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참 고생 많이 하신다. 뭐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거기다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유예반 챙겨준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생각인데 혼자 고생하는 거잖아. 5명씩 스터디를 짜가지고요 공부를 시키고 문제 풀어주고 해서 그런 반을 만들었는데 뭐 학생들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혼자 막 많이 고생하는 거죠. 그것도 막 아무튼 어떻게 보면 막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래요. 고생은 이래저래 해가지고 요즘은 뭐 비실비실 거려가지고 뭐 보면 맨날 자요 엎드려서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감가상각. 그 지식의 반감기라고 뭐 보세요. 책 같은 거 있는데 그 우리 지식이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영학 세법은 다 그렇고 경영학도 쑥쑥쑥 바뀌어요. 그래서 언제 블루오션이야?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나중에 하실 텐데 그런 거 다 이렇게 한 3, 4년 전만 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얘기 아니면은 학계에서도 논의 안 해요. 근데 경제학은 3, 4년 전 얘기 아니에요.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아요. 3, 4년 전. 그러니까 고집들이 세셔가지고 어떤 사람이 새로운 얘기를 누가 이론을 만들면 그 이론을 가지고 학회에서 발표하면요. 밑에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오 참신한 얘기 절대 박수 안 쳐요. 경영학은 오 괜찮은 얘기네. 그리고 이제 기업체 자료조사해가지고 발표하면 끄덕끄덕 이렇게 되는데 경제학은요. 뭐가 대단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 좋은 얘기입니다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설득시켜가지고 그 고집생 교수님들이 끄덕끄덕 뭐 일리 있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교과서에 좀 실리고 그래야지 이제 노벨상을 받고 그러니까 노벨상 받는 사람들의 연구가 지금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연구한 게 받는 게 아니라 다들 할아버지가 받는데 연구 결과는 30대 초반에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자기의 업적이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이에요. 이 경제학은. 더 보수적인 게 있어요. 어떤 거 봤더니 의학 쪽. 의학은요. 뭐 교수든 뭐 법학자든 경제학자든 의사 앞에 딱 가면은 암입니다 하면은 그냥 깨갱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의사가 제가 보기엔 힘이 제일 센 것 같아. 그 의사들도 막 되게 권위적이 물론 좋은 사람도 있는데 막 보면 못 알아듣는 것이 진짜 막 이렇게 이거 처방하세요 이러면 야 저게 뭘까 하는데 뭐 그냥 감기약 두알 뭐 이런 건데도 막 그냥 되게 위축되는 거야. 사람의 몸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전에 보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잘못된 의학 지식도 그냥 뇌리에 박혀가지고 안 바뀐대요. 그 중에 어떤 책 보니까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좌뇌우뇌라면서요. 그 좌뇌우뇌 안 쓴대요. 그냥 다 같이 쓴대. 근데 우리가 옛날에 60년대인가 누가 뭐 좌뇌우뇌해서 뭐 우뇌는 뭐 어쩌고 뭐 기계적이고 좌뇌가 직관이고 하는데 그냥 다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거 이제 잘못됐다는 걸 밝혀서 노벨상까지도 받았는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뭐 누가 댄서가 왼쪽 돌면 뭐 이게 왼쪽 도냐 오른쪽 도냐 그거 갖고 전에 보니까 좌뇌가 발달했네 우뇌 발달했네 막 하는데 예, 안 깨지는 그 난공불락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 감가상각이 크면 클수록 이게 뭐야 이거 비용이 커진다라는 얘기죠. 아무튼 요 식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인플레이션은 요건 좀 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뒤에 인플레이션 생각하시면은 조금 좋아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할 건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게 비용이 이제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게 사용자 비용이니까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저 뒤에 인플레이션 할 때 다시 할게요. 우선 이 공식을 머릿속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거 하나 볼게요. 진짜 그 인플레이션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1970년대 보면 등록금이 대학 4년제 등록금이 20만 원이었대요. 물론 대학을 갈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해도 취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 대학 가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학문을 진짜 하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돈이 많은데 그냥 바로 취업 안 해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대학을 가는 거였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학 갔냐 못 갔냐가 너 똑똑하니 안 똑똑하니 절대 그런 거랑 전혀 상관 없었던 시대예요. 나 돈 많어 약간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대학 안 가면 또 막 이상하게 뭐 했냐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다 가야 되는 거고 대학 가서 배우는 게 뭐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안 가면은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니까 이거 그냥 막 다 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애매하죠. 아무튼 2017년에 친구한테 내가 그때 20만 원을 빌려가지고요.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 등록금을 못 내서 이제 못 가고 이제 포기할까 자퇴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친구가 돈 내가 내줄게. 등록금 내줘서 대학을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당연히 전화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SNS도 없고 이제 끊어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뒤늦게 요즘 뭐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만났어요. 동창 모임 가서 친구야 반갑다. 그때 네가 돈 줘가지고 내가 대학 졸업했는데 갚을게. 이자 좀 쳐줄게. 이렇게요. 이게 뭐야? 25만 그때 20만 원과 지금 20만 원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요 갚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2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갚아야 될 사람의 부담이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득이냐면 채무자, 돈 빌리는 사람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자본을 빌리거나 뭐 사용할 때 비용이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갚아야 될 비용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첫 번째 이 공식을 머릿속에 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제출에 경제적 감가상각률이라든가 실질이자율이 상승, 그러니까 명목이자율이 상승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되면 사용자 비용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른쪽에 참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X 해서 그건 지우시고요. 자, 자본의 한계 생산물 가치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자본에 투자했을 때 이만큼 비용이 드는데 자본에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요. 이건 이제 고려하는 거죠. 가치를 보면 미시에서 하잖아요. VMP, K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자본재를 하나 샀어요. 컴퓨터나 노트북을 샀는데 거기서 얻게 되는 베네핏과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과 비교해 봤더니 당연히 베네핏이 크면 어떻게 돼요? 자본재 사는 거고 코스트가 크면 안 사는 거고 그냥 그거예요. 언제까지 사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우리는 최적 최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적정 자본재는 어떻게 됩니까? 자본의 사용자 비용 요거랑 한계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VMP, K 같아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냥 그 정도만 보세요. 아셨죠? 밑에 2번, 3번까지 뭐 설명드릴까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까지 해서 얻게 되는 실익이 작아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4번에 적정 보세요. 적정. VMPK가 2번에 보세요. VMPK가 C보다 크면 그죠.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키고 VMPK가 더 작으면 그냥 자본의 투입량을 줄이고요. 같을 때가 적정이다.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160페이지. 자, VMP에서 요 다시 기억나세요? 미시에서 이게 자본의 한계 생산의 V가 밸류잖아요. 가치잖아요. 밸류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걸 다시 쓰면 P 곱하기 MPK 이렇게 쓸 수 있죠. 차라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VMPK, VMPL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value니까 P로 다시 쓴 것이고 MPK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똑같습니다. 밑에 연두 색깔 나와 있죠.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거기는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정 자본량이 증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VMPK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전학파 옛날 얘기입니다. 가속도 원리 약간 케인즈 얘기인데 또 올드한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1번의 가속도 원리는 자, 생산량이 변함에 따라 투자가 유발, 그러니까 우리가 유발 투자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에 유발되는 거, 아프타리용 이런 옛날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밑에 막 얘까지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그냥 넘어가시죠. 그래도 넘어가시죠. 162페이지. 옛날 가속도 이론에다가 또 신축적 가속도 이론.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죠. 그냥 요거 하나만 볼게요. 자본 스톡 조정 모형 이렇게 볼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요. 아셨죠? 웬만한 거는 그래도 꼭 조금이라도 할 생각이 있는 건 제가 그래도 이번에는 말씀드리니까 아셨죠? 자, 밑에 볼게요. 신축적 가속도 원리는 코익 뭐 이런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냥 오른쪽 한번 볼게요. 자, 박스를 보세요. 오른쪽 163페이지에 박스. 투자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요. 여기 보세요. 자, 2017년에 KT기에 컴퓨터가 10대가 필요해요. 근데 2016년에 KT-1기에 컴퓨터가 5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학원이 이제 이전하면서 더 커지고 수강생도 많아져서 뭔가 일을 할 때 직원도 많이 뽑고 해서 10개가 이게 최적이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 K가 증가한 게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이 개념은 아셔야 돼요. 5대 증가했으니까 그게 투자 5대, 컴퓨터 대수 5대. 감가상각은 그냥 뺀 거고요. 근데 학원이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저기 회장님 컴퓨터가 10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몇 대인데 5대입니다. 그래 5개 사. 투자. 근데 회장님 돈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나눠서 사.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2대 먼저 사고 6개월 동안은 3대 사고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적 가속도 원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10대에 맞춰야 되는데 조금씩 그냥 이렇게 구입해서 여기에 간다. 그냥 그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내용 보세요. 내용 163페이지 신축적 가속도 원리는 목표 자본량이 있어요. 이게 10대 실제 자본량이 지금 5대 갭을 메워야 돼요. 그게 투자인데 돈이 없어요. 이거 람다라는 이상하게 사람 인자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0.5면은요 이게 5대 안 떨어지니까 2.5대 사고 2.5대 사라 이거고 그냥 뭐 0.2면 그냥 2개월에 아니면 뭐 3개월에 한 대씩 사라 뭐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그 람다가 바로 뭐냐면 2번에 밑줄 치시죠. 자본량이 조정되는 속도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1이면 그냥 바로 사라. 가진 게 돈이니까 한 번에 5대 다 사면 되겠죠. 그거예요. 그거. 그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앞에 신축적 그게 나와 있어서 가속도 원리 뭐 그런 거 있는데 요거 자본 스톡을 조정한다라는 그 내용만 살짝 보시고요. 역시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나온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최근 5년, 6년 동안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기출문제를 한 15년 거까지 이렇게 저 뒤로 가잖아요. 10년 전, 15년까지 가면은 그땐 나온 적은 있죠. 그냥 말 문제로 조금.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렇다고 과거 정보까지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20년 전 이렇게 제가 처음에 여기 진짜 말씀드렸죠. 학원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 자, 경제학 옛날 거부터 볼까 해서 저 도서관 가가지고 옛날 사시에도 경제학이 있었다니까요. 사법고시. 1985년 이런 데도 가니까 경제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잡지에 보면 경제 기출도 한번 이렇게 복사해서 봤는데 안 맞아요. 너무 안 맞고 지금은 아예 교과서에 빠진 내용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문제도 지금같이 이런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음 중 케인즈가 쓴 일반 이론 책이 출간한 연도는 뭐 거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런 거 요즘 냈다가는 난리도 안 되죠. 그리고 그때는 문제도 공개 안 한 데다가 답도 제대로 공개 안 하고 막 그런 거야. 내가 시험 봤는데 떨어졌대. 뭐 왜 어디서 틀려 떨어진지도 몰라요. 근데 요즘은 다 공개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막 또 이렇게 막 그래도 막 오류가 생기지만 그래서 막 심도 있게 좀 꼼꼼히 이렇게 검토까지 하고 내고 그러는 거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서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와 관련된 최근 5년, 6개년 뭐 이런 거에 관련 없다는 거고 책에 있는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들어왔긴 했겠죠. 근데 그 나온 거는 한 거의 20년 전 뭐 그렇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토빈의 Q 이론 봐야 되는데 간단해요. 간단해. 토빈의 Q만 보시면 돼요. 토빈의 Q. 실제 투자를 연구하는 사람도 보면은 자본 스톡 이런 것들은 추계하려고 하지만 토빈의 Q 이걸로 그냥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현장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험에 그동안 최근 투자 모형이 최근 뭐 40문제 오긴 한 200문제네요. 200문제밖에 안 되는. 그 200문제에서 토빈의 Q 투자 이론이 한 3문제 나왔다고 하면 다 그게 토빈의 Q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임스 토빈이 주식시장의 변동 좋지 않아요? 주식시장까지 연계시켰네요. 그 주식시장 밑줄 치시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주가는 미래의 어떤 발전 가능성까지 다 정보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미래 기대를 고려한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그것도 밑줄 치시죠. 그럼 토빈의 Q가 뭔데? 이렇게요. 뭐 토빈이 이걸로 이제 또 노벨상을 받은 거니까. 자, 밑에 본문은 뭐냐면 대체 비용이요. 코스트예요. 코스트. 삼성전자 건물을 이렇게 건물이 갑자기 화재에 불타서 다시 생산 라인 설비를 이렇게 다시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분자가 뭐냐면 밸류예요. 밸류. 베네핏이죠. 베네핏. 근데 시장 가치예요. 시장 가치.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모든 가치를 다 여기 반영된다.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사실은 두리뭉실하고 주먹구구식인데 이 앞의 내용을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그 얘기죠. 좀 깔끔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분자는 기업의 장래 수익, 계속 얘기하지만 장래 그것까지 봐야 돼요. 그냥 수익이 아니라 과거에 아니면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인데 그것까지 다 투자자 평가되니까 주식시장 거기서 평가된 것이고 분모는 공장 설비를 구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언제 투자합니까? 토빈의 Q가 1보다 크면 투자하라. 뭐 이거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코스트보다 밸류가 크니까 사업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요. 토빈의 Q가 1보다 작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 좀 그렇죠. 아니면 0보다 클 때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앞에 순편익이 현재 가치 이런 게 뭐 0보다 크면 된다. 이런 거에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0인가? 그러니까 순간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 그냥 쉽게 푸는데 뭐 이런 길래 하는데 저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는 게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볼게요. 투자 결정은 Q값이 1보다 크게 되면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가 자본량을 늘리는 데 드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코스트보다 크니까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끝.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번은 뭐 그 얘기를 그냥 다시 쓴 거고요. 3번 이자율과 투자와의 관계 해가지고 뭐 이자율이 상승할 때 또 주가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참고만 보시고 먼저 요거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만 그럼 살짝 체크하세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그래서 뭐 주가는 하락하게 되고요. 그러면 Q가 하락하면 투자는 감소하게 된다. 뭐 그 정도 보시고 나중에 그냥 뭐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왜 주가가 하락합니까? 이렇게 하면 좀 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살까 아니면 돈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은행에 예금할까 이런 건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냥 은행에 돈을 넣게 되니까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은행에 돈 가는 게 이제 간접금융이고 주식 사는 게 직접금융인데 그냥 주식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심층 연구 나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그냥 참고로 보시죠. 토빈의 Q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토빈의 Q의 장점, 단점인데 장점은요. 그 포괄적인 정보 두 번째 줄에 있죠. 그 표현만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반영할 수 있고요. 2번에 미래 시점, 미래 그것도 하나 밑줄 치시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인세율 인하를 입법 예고했어요. 지금 한 건 아니야. 근데 할 게 뻔히 보이고 신뢰랑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예상 수익이 증가할 걸로 기대되고 그럼 지금 현재 시점의 주가에 바로 반영되니까 토빈의 Q가 바로 증가해서 투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요. 단점은 뭐 주가 뭐 주식시장이 잘 반영되냐? 주식시장이 비효율적이면 의미가 없다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일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보시죠. 장점만 보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밑에 참고에는 불확실성과 투자 이거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그냥 객관식 할 때 할게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요즘은 이제 늘 언제나 불확실성이 들어가요.
소비에서도 뭐 소득이냐 뭐 여러 가지 자산이냐 있는데 불확실성도 들어가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면 uncertainty라는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면 소비가 줄어드는 거랑 마찬가지로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사람들이 위축돼요.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도 위축돼요. 그래서 불확실성은 투자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런가 이걸 이제 설명한 게 몇 가지 이론이고 최신의 이제 투자 이론이고 시험에 이게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책에는 참고로 있는데 사실은 이걸 좀 더 확인해야 돼요. 근데 객관식 때 좀 할 건데요. 1번 보세요. 3번에 딕시트 하나 밑줄 치세요. 그 이름이 바로 나오긴 했는데 딕시트가 사실은 뭐 미시경제학 하는 사람이고요. 뭐 거시의 투자 요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는 뭐 딕시트가 언급이 돼서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에 있나? 아무튼 1번에 보시면 실물 투자의 비가역성 그거 보시면 돼요. 투자의 비가역성.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 다시 리셋하거나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회계사 시험도 이미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되돌아가고 싶어도 안 될 수 있어요. 매몰 비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업할까? 반도체 설비 공장 건설할까 말까 했는데 이미 공장 설비를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하게 되면 취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래가 확실하면 모르는데 불확실성이 클수록 내가 이거를 투자를 했다가 다시 취소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나는 가만히 잠자코 지켜보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가.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봤을 때 선택폭이 있죠. 그러면 투자할까 말까라는 옵션을 갖게 되니까 옵션의 가치가 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관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망한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 투자하기보다는 좀 지켜보자 이런 생각하게 되니까 그게 불확실성이 투자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관역 볼게요. 투자의 비가역성이란 투자를 실행하고 나면 그거 밑줄 치세요.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거 그게 바로 비가역성이고요. 2번도 보세요. 투자 실행하고 나면 새로운 정보 아차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요. 새로운 정보를 투자 결정에 반영할 기회를 상실하고요. 자, 그래서 딕시트는 그 끝에 옵션이 있죠. 옵션. 선택권을 보유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론에서 이제 이 게임이론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할까 설비 투자할까 말까 뭐 그런 걸로 했는데 그 정운창 교수님 책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시험 문제 이제 그 책이 이제 개정되면서 고해 잠깐 시험에 나왔어요. 몰라요. 고해 시험에 잠깐 나왔는데 아니 이런 게 왜 나왔지? 왜 나오긴 거시에 있으니까 나오긴 했는데 이게 너무 했네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이 책이 잘 안 팔렸나 봐.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에만 있는 거죠. 그 책에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책이 이제 잘 팔리기 시작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0년인가 11년에 그때 연속 2번 나왔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거시경제 할 때는 그냥 그 정운창 교수님 책이나 뭐 맹큐나 이런 거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아무튼 그때 책 바뀔 때 싹 들어갔는데 잠깐 나왔다가 그다음부터는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거의 4번에 볼게요. 그래서 투자를 실행하면 옵션을 잃어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투자 옵션의 기회비용도 투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아무튼 6번 볼게요. 불확실성 크게 되면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뭐 투자함수 이론이 이렇게 많은데 아까 얘기했던 소비함수랑 투자함수 이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정리할 만큼 볼륨이 좀 비중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치법이나 내부수익률법은 재무관리에서도 하고 기본적으로 회계학 할 때 다 하시는 거니까 그냥 그 정도 보시고요. 가속도 원리나 자본수독 조정 모형 그냥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톱이나 Q 이론 정도만 좀 잘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내일은 좀 이제 소비 투자 배웠으니까 이제 화폐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화폐 수요 공급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